네, 이 시간에 우리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라고 하지만 여러 역사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만 개략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출제 경향은 사실은 이 부분이 출제되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거는 그 어떤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려고 막연하게 암기하면서 나가는 그것도 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설령 문제를 못 풀다 하더라도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이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을 보다 보면 문제도 풀린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요, 사회보장법, 그러니까 1945년 사회보장법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일단 크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 이전에는 어떤 사회복지 전문가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인식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그 회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1929년에 밀포드 회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망라하는 교과 과정이 채택되어지는 것. 어떤 그 사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망라하는 교과 과정, 결국 그게 뭐가 되겠어요? 명칭은 그렇게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밀포드 회의에서 이제 그러한 중요한 그 교과 과정이 제안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 조직, 이게 전통적인 사회복지 방법이죠. 전통적인 3대 방법이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커뮤니티, 올가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이것이 이때 채택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회사업 조사나 행정이라는 교과가 이때 이제 포함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다루었다라는 이러한 점에서 밀포드 회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사실상 사회복지 행정이 발전해 나가는 시기는 아니고요. 이제 태동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1935년 사회보장법 이후, 다시 말해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빅 딜이 이루어지죠. 뉴 딜이 이루어지죠. 뉴딜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보장법이 이제 발현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연방긴급구호청이라는 기관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 긴급구호청이라는 이 기관이 발족됨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나 업무들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급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발을 맞춰서 사회사업이라 그랬죠. 당시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가르치는 그러한 대학들에서 공공행정의 봉사자를 양성하는 어떤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개정했다. 즉 사회복지 행정이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오히려 대공황 이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거에 기관들이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1960년대로 넘어가서 어떤 빈곤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면서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이런 정책을 잘 행정이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즈음에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돌다 보니까 침체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사회복지 새로운 사회의 어떤 전쟁 패배 이후에 경제적 악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 정부의 의식이 더 높아지면서 이제 또 행정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요. 1976년도에 사회사업 행정이라는 이제 책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론에 대한 이 교과가 출판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레이건 행정부 하면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됩니까? 영국은 대처리즘이라 그랬잖아요. 대처리즘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에는 레이거노믹스라 그랬죠. 레이거노믹스라고 했죠. 둘 다 뭘 이야기해요?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이야기했죠.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반응하였지만 영국에서는 내처리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당시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라는 말, 레이건이란 대통령 앞에 레이건과 이코노믹 하는 그걸 합쳐서 레이거노믹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기조입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행정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전환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환되어져 나가는가?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뭐예요? 이제 정책론에서 다 이거 정리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신자유주의의 기조는 그렇죠. 공공 부분을 축소하는 거예요. 민간을 더 확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자꾸 나서지 말고 민간이 하게끔 하자.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시장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국가의 어떤 역할을 놓지 않고 있는 게 신자유주의죠. 그러면 시장으로 돌아가서 시장이 더 활발하게 하자, 민간이 더 활발하게 하자. 그래서 복지에서도 국가 주도의 복지가 아니라 자꾸 민간에서 하는 복지들을 만들어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기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작은 정부와 민영화의 기치를 들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복지를 축소했어요. 정부에서는 복지를 축소했지만 그러나 뭐는 강조했어요? 민간에서 어떤 일어나는 복지는 더 강조했어요. 그러면 민간의 복지는 강조가 되어졌고요. 그 민간의 복지가 강조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민간 어떤 조직이나 시설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의 어떤 역할은 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증대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역할이 더 증대되어진다라는 건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의 수요는 더 커져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복지를 축소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레거노믹스에 의한 그러한 어떤 정책의 방향은 민간 어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발전, 이러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이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법 이전과 이후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되는 레거노믹스 이러한 것들로 해서 크게 3시기로 구분을 해서 사회보장법 이전에는 그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인식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회보장법이 나오면서 사회복지 행정이 더 발달해 나가는 모습을 갖는 그러한 모습. 하지만 빈군과의 전쟁 때의 어떤 복지 정책 실현의 실패로 인해서 밀려나다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다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 나가는 모습. 그러다가 이 신자유주의를 만나서 복지 축소를 만나면서부터는 민간 쪽의 사회복지 행정이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을 보면 이제 아픔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제시대와 미군정기를 거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갖는 아픔이에요. 우리의 역사와 정통이 쭉 이어져서 나갔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복지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역사의 단절로 인해서 들여오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을 갖는 게 일제시대와 미군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일제시대 때는 일본의 이 식민지 지배 정책 중에 황국 식민화나 또는 이 조선과 이 일본이 하나이다, 내선 일체라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면서 이제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복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오는 것들이 반열방이라 그럴지, 뭐 이러한 것들이 반열방이라기보다는 인보관 운동이 일제에 의해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해요. 일제가 하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수탈을 위한 것 또는 식민지 지배 정책을 위한 것이지 실제 우리 국민을 위한 조선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실제로는 반열방이나 태화 여자관이라 그럴지 이러한 것들 결국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활동한 어떤 그 선교 활동들이 더 영향이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에서도 사회복지관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1944년에 조선구호령이라는 이제 일본의 복지팔법을 우리나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조선구호령인데 이게 공공부조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조선구호령을 통해서 근대적인 복지가 시작되어졌다. 왜냐하면 법제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시기의 특징은 조선 총독부가 결코 조선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수탈 정책의 일환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미군정기로 넘어갑니다. 미군정기로 넘어가는데 미군정에서는 주로 후생국보 A호, 뭐 또 그 후생국보 A의 3호 이런 식으로 미군정이 내리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에 의해서 복지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공공부조에 해당되어지고요. 조선구호령하고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미군정은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호 물자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지 행정이라는 이러한 것까지 관심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외국 원조단체, 외원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던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것이고요. 외원단체는 결국 어떤 것들을 냈어요? 주로 구호 물자를 나눠주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이 당시의 사회복지 행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1960년대 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1961년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지죠. 생활보호법은 말 그대로 공공부조법이에요. 이 공공부조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명목상 있었던 조선구호령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폐지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맞춰서 1960년대에 사회사업가 한국사회사업가 협회가 창립되어지고요. 또 7개 대학에서 이 시기에 사회복지 행정이 교과목으로 채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의 중요성은 결국 입법기가 되어져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960년대에는 이용시설보다는 주로 생활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제 제정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시설들, 이러한 것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망라하는 이러한 법제가 정비되어졌고, 이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그럼 지도 감독한다라는 것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행정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맞물려서 이 1970년대는 어떤 기간인가 하면은 회원단체들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시기예요. 그럼 본국으로 철수한다라는 건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던 사회복지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들이 했던 사회복지들이 이제 우리 민간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로 이관되거나 이전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래서 어떤 그 민간복지 시설에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이 1970년대 그 시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생활보호법 등을 만들어짐을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 교과목들도 만들어지는 이러한 이제 인식의 시기가 되고요. 70년대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이제 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단체들이 철수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좀 침체를 겪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사회복지 행정의 어떤 체계화 시기가 결국 80년대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 시기는 우리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무엇이 일어나던 시대인가 하면은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그거에 올인을 하느라고, 그게 70년대잖아요. 올인을 하느라고 사회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도시화와 산업화는 결국 무엇을 유발해요? 이것은 결국, 여러 많은 사회 문제들을 도시 빈곤 문제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사회 문제들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80년대면은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이제 민간 정부가 세워지는 이러한 그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어떤 욕구가 더 팽배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종 이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그런 어떤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회복지 조직이 증가하고 또 급격히 성장하는 이러한 시기가 1980년 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 행정이 발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다가 1982년도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채택되어졌고요. 윤리강령이 채택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이 이제 자리매김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어지고요. 자,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법 제정들이 나오는데 밑줄을 거는 것들을 조금 좀 관심을 갖고 보세요. 출제 빈도가 높아지는 것들이고 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연결점들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83년도에 개정하면서 이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로 통칭하게 되는, 중요하죠? 1983에 1984가 아니에요. 1983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어떤 명칭이 나오게 됐다? 사회복지사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총칭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사회사업가라는 단어도 많이 썼어요. 이제는 사회복지사라고 이렇게 총칭하게 되어지고 자격증을 이제 이때부터 발급하게 되어졌다 해서 자격증에 대한 것이 1983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87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공공부조 업무를 담당하게 했고요.
이제 1988년도에 행정론에 대한 교재가 처음으로 출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이후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행정론이라는 걸,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다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안정기 및 활성화 시기를 보면 1991년도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죠. 이걸 통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복지사무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그 요건을 마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1991년이 개정은 그 전에 사회복지 전담 요원이 87년도에 있었잖아요. 이 사회복지 전담 요원의 명칭이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별정직으로 다시 말해서 일종의 계약직 같은 거예요.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93년도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운영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97년도 개정으로 이제 중요한 개정이에요. 1997년도 개정도. 1997년도 개정으로 시설평가가 3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다라는 평가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때부터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행정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정이 더 이제 디테일하고 더 중요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시설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98년도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화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들어졌고요. 또 99년도에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창립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99년도에, 이제 99년도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해이기도 한데요. 사회복지 정당 공무원이 이제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계약직 같은 거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제 이 99년도 개정으로 사회복지직이라는 하나의 직렬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지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생활보호법이 이제 폐지가 되고 이때부터 권리성이 강조되어지는 사회복지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자, 2003년도 또 중요합니다. 1999년도도 중요하고요. 2003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1급 시험을 이때부터 시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려는 1급 시험이 2003년도부터 시행되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실 수가 있고요.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냥 시범사업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졌지만 시작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2005년도에 운영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7월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전달체계를 전환하는, 다시 말해서 이 어떤 복지와 관련된 주된 업무를 시군구에서 펼치게 하고 업무를 복지 중심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이러한 것이 2006년 7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전달체계를 전환했다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그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보던 업무들이 구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라는 것이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남는 그러한 유효 공간들을 통해서 주민 어떤 그 편의 중심의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도 중요합니다. 2008년도 왜 중요하냐 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되어졌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2008년도 노인장기 요양 요 정도는 여러분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립되어져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2013년도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개통하였고요.
행정이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요. 이게 개통됨을 통으로써 어떤 중복 구제나 이러한 것들, 부정수급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졌고요. 2014년 이제 송파세무요법이 2014년에 이제 만들어짐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제 비로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하는 것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전환해서 만들어지고요. 2018년도에 이제 최근이 되겠죠. 2018년도에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이 1급, 2급, 3급이었어요.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이 3급 양성 과정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거죠. 양성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을 사회복지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양성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제도가 안착이 되어졌고 또 사회복지사를 배출하는 정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양성 과정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상급의 어떤 그 학력 제한 없이 실시하던 3급 양성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제 필요도가 줄어들었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학력이라는 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급이 폐지가 되어져서 1급, 2급만 이제 2018년 이후로는 취득하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몇몇 개들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가 하면요.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졌다라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평가, 시설 평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였다라는 그 정도. 그 다음에 2003년도에 1급 시험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운영되어졌고 이것이 2014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졌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노인장교 요양제도가 실시되어졌다. 어떤 중요한 그 거점들을 여러분 조금 좀 이러한 것들은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그 중요 거점들만.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라는 그 흐름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사회복지의 어떤 그 경향, 행정에서의 경향을 이야기해 보면 지역 중심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시설평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 주체를 다양화해 나가는 거. 이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역량이 있죠. 그래서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어떤 그 기관들이 다양화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복지가 시장화되어져 나가는 것도 나타나고 있죠. 이제 비판거리도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요자 중심으로, 그 이전까지는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 체계나 어떤 행정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흐름에 대해 경향성에 대한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역사에 대한 것, 역사를 일일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